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패널 4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최진영 변호사, 조연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여야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비대위 회의 기사를 쓰실 때 저를 클로즈한 사진은 쓰지 마십시오. 서울고등법원에 가면 사진 조작범이 될 수 있으니까 클로즈업해서 찍지 마시길 바랍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헌법재판소 선고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말도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까? 1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2심 재판부가 완전히 뒤집고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종 무죄가 나왔고요. 지금 그 판결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어제 여권을 중심으로 터져 나온 겁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여야 판결, 여야 반응 내용이야 주목할 만한 거 아니죠. 늘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 나오면 현명한 재판부라고 얘기하고 불리한 판결 나오면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판결이라고 얘기하니까. 예. 그러나 어쨌든 판결은 승복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판결 내용 자체는 비판할 수 있는 거죠. 그게 판례 비평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선 똑같은 사실관계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그걸 가지고 1심에서는 그야말로 실형이 나왔고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고 이렇게 보는 거 보면 일반 사람으로서는 도대체 무슨 판사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가, 조금의 조정이 있다면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 문제가 단 하나의 발언 요 자체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고 그 전체 맥락을 봐야 되는데 지금 두 가지 아닙니까? 김문기 씨를 몰랐다, 백현동이 협박받아서 그랬다, 이런 것들인데 그런 얘기가 나온 맥락을 봐야죠. 김문기 씨 문제는 당시 선거 과정에, 대선 과정에서 예. 대장동 비리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문기 씨가 잦은 극단 선택을 했고, 그래서 김문기 씨가 대장동과 연결돼 있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김문기 씨와 연결돼 있고, 그렇다면 대장동 비리와 이재명 후보가 연결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김문기 씨를 몰랐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예. 백현동 문제도 또 당시 그때 선거 과정에서 50m 옹벽 아파트가 있을 수 있냐, 예. 이런 문제가 크게 부각돼서 대장동에 이은 또 하나의 비리다, 이렇게 문제가 확대되던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백현동 이것도 내가 자진해서 허가한 게 아니고 국토부가 협박해서 한 것이다라고 판넬까지 준비해 와서 치밀하게 준비한 그런 발언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맥락을 보지 않고 단순히 알았다 몰랐다 인식의 차원이다 무슨 의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판결 자체를 보더라도 비판받을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골프 사진에 대해서 조작됐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그 사진이 조작됐다고 볼 여지가 있으니 그 발언에 대해서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 용어 자체도 놓고 예. 보면 조작이라는 거 우리 보통 사람의 상식적인 판단은 뭡니까? 그 조작이란 말을 들으면 있는 걸 없앴다거나 없는 걸 끼워 넣었다거나 그런 게 조작 아니겠습니까? 사진 그 자체를 특정한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트리밍 한다 그러죠. 나머지를 없애고 이렇게 부각시키는 거. 그건 조작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통상적인 언어의 의미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예. 네. 지금 그러니까 말씀은 일반 유권자가 듣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 이 발언이 여러 가지 김문기 씨와의 여러 가지 그런 과거 교유 행위들에 대해서 부인하는 말처럼 들릴 수 있다. 이런 취지로 1심 재판부는 유죄 판단을 내렸던 겁니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이거에 대해서 무죄를 내렸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만한 정도 수준의 것 아닙니까? 아니 사진이 조작됐다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을 때 그러네. 아니 어떻게 12명이 찍은 사진을 4명으로 해서 올려놨어? 저건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씨 아주 친하고 같이 골프를 쳤고 그러니까 지금도 기억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대장동도 위법행위와 연결됐을 거야. 라고 하는 이미지를 주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국민의힘이라든가 검찰도 의도가 있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이게 10년 전에 골프를 친 건데 분명히 나는 그때 하위 직원이어서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사진을 조작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국민이 충분히 정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몫이에요. 이재명 대표의 변명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찍었겠죠. 근데 이재명 대표의 말이 맞다고 믿으면 또 이재명 대표를 찍었겠죠. 그러면 이건 정치적인 판단의 몫인데 이걸 갖다가 마치 인식 부분까지도 검찰이 패배한 대선 후보에게 칼을 들이대서 너는 이것 때문에 거짓말한 거야 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과도하고 인식 부분을 사실인 것처럼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했다는 측면에서 이건 나올 수밖에 없는 판결이었다라고 보고요. 네. 앞으로 대통령은 도덕 선생님을 뽑는 게 아니라 국가의 미래 지도자를 뽑는 것이니까 저는 너무 이런 시시콜콜한 것에 검찰이 얽매여 가지고 해서는 국가 발전에 저해의 요소가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검찰은 무죄 판결 하루 만에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원래 형사 사건은 오전에 선고하면 오후에 바로 항소장 넣는 게 그게 기본입니다. 네. 여기 계시는 변호사님들 다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민사는 항소하는 것이 판결 송달일로부터 2주지만 판결은 그날 선고하면은 일주일밖에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날 내지는 그 다음 날 바로 항소장을 넣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번에 약간 다른 것은 원래는 항소장을 넣고 항소 이유서는 소송 기록 접수 통지가 온 때로부터 20일 안에 내면 되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하여 간략한 항소 이유까지 넣었다라는 점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공직선거법에 관한 이 법리 오해가 아주 심각하고 거기다가 어떤 그 증거를 채택함에 있어서 상당 부분 다 증거도 채택해놓고 그 의미를 완전히 달리 해석해버렸기 때문에 예. 지금까지 거의 찾기가 어려운 정도의 어떤 판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항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검찰이 항소를 하면서 이 재판부의 판단은 위법성이 중대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지금 이 항소심 재판부의 경우에는 1심 재판부와 다른 결정을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검찰이 주장한 각종 내용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오류가 있음을 명백히 지정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상고기한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속히 상고장을 접수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상고 이유서까지 접수한 내용 자체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사건과 너무나 대비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사건의 경우에는 누가 보더라도 즉시 항고를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고 실제로도 실무적으로도 많은 그 검찰들이 추후에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냐라는 지적이 있었을 때 실무적으로는 앞으로도 계속 즉시 항고를 해라라고 그런 실무 지침까지 내려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즉시 항고 기간을 도과할 때까지 항고장을 접수하지 않아 놓고 이재명 대표의 사건에 대해서만 즉시 항고에 준할 정도로 재빠르게 상고장을 접수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이거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심지어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위원장이 그 부분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이 주도하에 이 사건을 조속히 진행할 수가 있다라는 발언이 나오자마자 이렇게 상고장을 접수하는 것 자체가 예. 굉장히 의도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1심에서 유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2심 재판부가 무죄 판단을 내리면서 여러 가지 파장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최종심이 나온 게 아닙니다. 확정된 형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요즘 보면 법원 판결이든 뭐 헌재 결정이든 예단하고 추론한다는 게 거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터무니없다고 생각하고요. 글쎄 이제 뭐 아까 우리 지금 항소심 판결 얘기했지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나온 것이 2심에서 무죄가 될 확률 1.7%밖에 안 된다는 지난 통계로 보면. 근데 그 바늘구멍 같은 관문을 뚫었는데 그렇다면 대법원 판결도 이렇게 언제 어떻게 나올지도 문제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전부지 예단할 수 없다. 네. 뭐 2심에서 그 유죄가 나온 판결, 무죄 또는 무죄가 나온 판결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그런 확률이 한 뭐 2% 내외라 그래요. 그러니까 1.7%는 거의 비슷한데 예. 그런 걸 따지면 뭐 거의 이제는 2심 판결이 유지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 이렇게 하지만 1.7% 바늘구멍도 뚫었는데 2%가 뭐 뚫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뒤집힐 가능성도 있고
뭐 그냥 그대로 2심 판결 그대로 나올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좀 요즘 뭐 상황들을 보면 도무지 예단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2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거를 장담하기도 어렵지 않은 건가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뭐 거의 유지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생각되고요. 그게 뭐냐면 사진이 뭐 조작됐다는 표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또 이재명 대표가 국토부의 압박을 받았다, 협박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 인식의 문제가 강하고요. 김문기 씨를 알았냐 몰랐냐 이 부분도 사실 인식에 관한 부분이 높기 때문에 대법원은 법리 오해를 위주로만 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건 뭐 당연히 검찰의 상고가 기각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 대법원은 파기하는 경우에도 파기환송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파기환송이 된다 할지라도 전혀 대선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런 측면에서는 해소됐다라고 봅니다. 네, 지금 선거법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에 이재명 대표는요 곧바로 안동 산불 현장을 찾아서 민생 행보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참혹해서 말을 하기가 좀 어려운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당연히 지자체에서야 마음 크게 쓰고 계시겠지만 다들 좀 현장을 좀 실제로 좀 보고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보고 그 현장의 절박함을 좀 느껴보면 좋겠어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에도 처음으로 참석한다고 합니다. 사실상 뭐 대권 행보에 나섰다 이런 분석들 나오고 있어요. 네, 마이웨이 뭐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사법 족쇄가 일정 부분 좀 해소했다라고 판단하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산불 현장에 갔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서해 수호의 날 같은 경우에는 천안함 사건, 제2연평도 사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모하자라는 취지에서 박근혜 정부 때에 국가기념일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장에 찾아가지고 이와 같은 무도한 침략을 했던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까지 냈었는데요. 그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018년 취임했던 첫 해, 2019년 둘째 전부 다 불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0년에 가서야 국회의원 선거 한 달을 앞두고 처음으로 갔고 그 자리에서조차도 북한에 대해서 한마디 제대로 얘기도 안 했는데 그런 부분에 비해서 어쨌든 본인이 가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또한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추모하려고 가느냐. 오히려 본인이 어떻게 보면 조기 대선을 앞두고 보수층에 대한 러브콜 그 이상인지 저는 진정성이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가서 천안함 폭침의 그 원인이 어디에 제공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메시지까지 저희는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어제 이 대표가 방문했던 산불 현장에서 한 주민으로 보이는 분이 이 대표에게 빨리 불 끌어가자 이렇게 항의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부모님들 고향 그리고 선산이 있는 곳이 의성 안동이었고 예. 실제 많은 분들이 우리 외삼촌도 큰 피해를 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아마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거기에 와서 자기 얼굴 보이고 사진 찍고 그 이후에 나중에 자기 선거할 때 그 사진 찍는 거기에 이용당하는 억울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순간에도 본인의 어떤 창구가 3일째 불타고 있는 그 억울한 마음을 지금 호소했던 것 같은데요. 그 마음을 좀 더 헤아렸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이런 재난 현장에서도 정치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취지로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여론, 오히려 찾아갔는 그 긍정적인 것보다는 예. 부정적인 여론도 상당히 후폭풍으로 일어난 거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부 상황도 짧게 짚어보면 이번 무죄 판결 이후에 비명계의 입지가 굉장히 좁아졌다 이런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번 선거 전까지만 해도 비명계로 분류된 분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나오게 되고 의원직 박탈령이 나오게 된다면 그것을 아마 새로운 동력으로 삼으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그 규모 자체가 이미 처음부터 좀 협소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이미 지난 대선과 지난 총선 과정에서
사법 리스크로 불리는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충분히 국민들과 당원들로부터 평가를 받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이번 결과가 항소심에서조차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비명계 입지가 저는 그렇게 크게 확장될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고요. 더더욱 이번 선고가 무죄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런 많은 당원들과 국민들의 지지가 더욱더 공고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 이후에 물론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도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여권 잠룡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글쎄 그동안도 이제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여권 이른바 이제 뭐 보수 지형 후보 예비 후보라 할까요? 뭐 어쨌든 대선에 출마하려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본인들의 비전이나 본인들의 어떤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그런 전략이 아니고 너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기댄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만약에 이 대표가 이제 어제 이번에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와서 완전히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그럴 경우는 오히려 더 불리한 행위가 있었거든요. 이 대표 아닌 다른 사람이 만약 후보로 나온다면 민주당에서 그럼 그 사람은 뭘로 공격할 거냐. 사법 리스크 말고. 그러니까 이른바 보수형 후보들도 생각이 있다면 본인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표가 만약 사법 리스크를 덜어냈다면 정말로 지금도 현재로서는 뭐 이런 일부 여론조사를 보면 어쨌든 가장 유력한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와 같은 후보를 상대할 때는 더더욱 본인의 비전으로 승부하고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걸 가져야지 저 사람 나빠요 하는 것 외에 다른 비전이 없다면 그건 정말 백전백패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앞으로 여권 잠룡들의 행보 어떻게 나가야 될 것으로 보세요? 뭐 행보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의 여권 잠룡들이 사법 리스크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 유죄만 나오면 그걸로 흔들어서 이겨보겠다. 이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만 그냥 보기 싫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해서 검찰 권력을 이용했는데 그것마저도 무죄가 되니까 화가 나서 내란을 일으킨 것 같은 그런 굉장히 오히려 민주당은 냉정하고 굉장히 대비를 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데 국민의힘은 그냥 과거에 얽매이고 힘으로 눌려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그냥 자폭해버린 꼴이에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그 과거와 단절하고 지금 국민의힘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이분들은 멘붕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 중도층은 더 멀어지고 있고 가다가 잘못됐으면 회군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가버렸어요. 너무 많이 가서 회군도 안 되는 상황이어서 석수무책인 것 같다. 국민의힘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기약 없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헌재를 향해서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야당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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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지금까지 선고를 내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과 국회와 전 세계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선고가 늦어지면 늦어지는 이유라도 밝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헌재가 아직 평결에까지 이르지 못했다. 또 지금 만장일치 의견을 보지 못하고 있어서 이렇게 길어지는 거다.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지금 헌재가 5대3으로 나뉘어 있어서 지금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 거다. 이런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문영배 권한대행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기일 지정이라든가 아니면 선고 기일 지정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장이 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법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헌법재판소 내부 사정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변론 종결한 이후에 거의 변론했던 기간만큼 일이 연기되고 있는 것은 정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다고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법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법상 위헌법률심판에서 위헌이라든가 아니면 탄핵소추에서 탄핵을 할 때는 헌법재판관님들 6명 이상으로 탄핵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 요건이 되면은 그대로 그 요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의견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헌법재판관 한 분 한 분이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 그러면은 그 의견대로 판결문에 그대로 의견을 담아서 판결을 내면 되는 것인데 내부적으로 해서 다수 견해가 6명에 못 미치기 때문에 판결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다. 만약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 모든 책임은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의 책임이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결국 신속한 시간 내에 여당도 그러고 야당도 그러고 이제는 빠른 시간 내에 선고해달라라는 요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 권한 대행인 문영배 재판관님께서 결단을 내리셔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봅니다. 네, 문영배 권한대행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조윤선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언제쯤 선고 결과 나올 것으로 보세요? 일단 헌법재판소가 이번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 이후로 노충구 처음부터 그 단추를 잘못 깬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사건은 이미 변론이 종결된 지 상당 기간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한 평의를 통해서 평결에 이를 수 있는 시간이 부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선고일조차 지정하지 못했다. 그리고 여권의 일부에서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 이후로 지정할 것을 그런 식으로 요구를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 부분을 사실상 받아들인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인 재판을 하고 있다는 그런 우려를 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사실 헌법재판소라는 것은 과거에는 우리나라에 없었던 기관입니다. 예. 지난번 87년 헌법 개정 이후에 만들어진 헌법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헌법 수호를 위한 제대로 된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그것이 의심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선고일을 지정하는 것이 옳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선고 일자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오늘 중에라도 어떤 언급이 있을지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